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30일 화요일입니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죠. 이 자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대북 심리전과 종북 세력 대응 차원에서 댓글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올 행동을 금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익히 예상했던 논법입니다. 대북 심리전과 정치 개입을 확 가르는 논법을 구사를 한 것이죠. 자, 이 지점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도대체 종북이란 단어의 내포와 외연이 어디까지일까요? 보수 세력이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 단어인 건 알겠는데 그건 그들의 자의적 언어 선택이고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 있게 얘기하는 종북의 단어 뜻과 범위는 뭘까요? 자, 우리나라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종북이란 단어는 없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네요. 이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등을 다는 데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확보를 했는데 그 규모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요즘 국회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죠. 이 대체 휴일제와 정년 60세 연장인데요. 자,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연구실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대체 휴일제나 정년 연장 찬반 입장은 논외로 치고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논란 사안이 있는데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 대체 휴일제 관련해서 재계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휴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휴일 일수는 선진국보다 많은 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휴일이라 하면 이제 법정 공휴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 법정 공휴일이 한 14일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예. 그래서 이 날 자체가 주 선진국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법정 공휴일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또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는 또 법정 공휴일이 또 적거든요.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많다고 하긴 그렇고. 예. 다만 여기서 쟁점은 실제 법정 공휴일과 연차 휴가까지 포함해서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쉬고 있는 날 자체가 맞냐 적냐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나라 연차 휴가 사용률도 지금 현재 8일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인 경우에 15일부터 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전체 평균으로 보면 8일밖에 못 쉬고 그래서 법정 공휴일과 공휴일 자체는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많다 하더라도 실제 쉬고 있는 비율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20-30% 적고요. 또 하나는 주 5일제가 도입된 지가 한 7,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제 현장에서는 주 5일제 적용 비율이 한 56%밖에 안 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가 얘기하는 단순 수치로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쉬는 것 같다. 너무 놀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책을 시기상조로는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공휴일 실제 쉬는 비율, 주 5일제 도입 적용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걸 보면 재계 시기상조로는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는 이런 데 같은 경우 여름 휴가를 한 달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 프랑스가 이제 한 달 정도 되고 독일은 썸머 패키지까지 해서 한 20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연차 휴가 이런 거 다 써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영국은 연차 휴가 제도가 28일 정도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오. 그런데 우리는 15일부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각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주는 여름 썸머 휴일 별도예요, 또.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자기 연차 휴가에서 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가도 그렇죠. 예. 우리는 길어야 뭐 일주일 갔다 오잖아요, 휴가. 길어봤자.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그 객관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OECD 지표를 보면은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 가장 긴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보면 한 1,600시간 정도 연간 노동 시간이 이렇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한 2,2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장시간 노동인데 예. 국민들이 이렇게 연간 근로시간으로 얘기하면 감이 안 와요. 예, 그렇죠. 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무려 80일을 더 일하거든요. 80일이요? 예, 거의 2달 정도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OECD에 보고한 자료는 정부가 보고한 자료의 집계이기 때문에 이건 재계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휴일이 사실은 여가와 삶의 질 문제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건강, 산업 과로사 문제 이런 것과도 사실은 연결되죠. 그렇죠. 근데 뭐 대체 휴일하니까 뭐 휴일을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하루 대체해서 휴일로 지정한다 이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안에서 논의되는 건 법정 공휴일 지금 5일 되어 있는데 3일절, 대원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밖에 안 돼요. 법정 공휴일이. 그렇죠. 예, 이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 겹쳤을 때 다음 월요일 쉬는 제도인데 많아야 이틀이고 적으면은 이게 없는 날도 있거든요. 내년에 실제로 없습니다. 법이 통과돼도. 없다면서요. 2015년 가서야 하루 생긴다며 하루. 예. 그래서 사실은 하루 이틀인데 재계에서 이렇게 소요 비용이 32조가 들어가서 경제계에 부담이 된다. 생산성이 저하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걱정이 하나 생기는데 혹시 대체 휴일제가 돼버리면 재계가 꼼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제 그 실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여름 휴가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차와는 별도로. 예. 이걸 줄여버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대체 휴일을 명분 삼아서. 만약에 이렇게 하루 이틀밖에 안 되지만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재계가 이제 여름 휴가나 그간의 관행적으로 줬던 그 휴일 제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재계가 지금 상태에서도 꼼수를 쓸 수 있는데 이걸 명분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공휴일이 많이 되니까 다른 날 줄이자 뭐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그만 중소 영세 기업에서도 사실은 지금 사실은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관공서가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안 쉬어도 되거든요. 일반 기업에서. 그런 날 사실은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0.5배 가산임금 안 주고도 평일 근로로 쳐서 주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재계에서 시행 가능할 시나리오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그 대체 휴일제가 도입이 된다 해도 많아야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재계가 엄살을 피는 이유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대체 휴일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확대가 되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요일 지정제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아, 법정 공휴일이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죠. 미국은 주마다 다른 이런 그 요일 지정제를 갖다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가 법정 공휴일인데 5개 정도는 그 기념이라고 가장 가까운 월요일날 공식적으로 지정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죠. 일본도 해피 먼데이 뭐 이런 제도를 한 10년 전부터 지정하고 있고 징검다리 같은 경우에는 휴게하고 사실은 재계가 우려하는 건 이렇게 하나 열어줄 경우에는 요일 지정제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것들 사실은 암묵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아,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선방에 나선 거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리고 또 재계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동 생산성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일단 좀 제가 워낙 문외한이다 보니까 일단 이 기초 지식부터 여쭤볼게요.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재는 겁니까, 도대체? 예를 들어서 생산 유발 효과라고 해서 이
개인당 투여됐을 때 근로시간하고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재계가 얘기하는 이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들이 얘기하는 지표의 객관적인 걸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 구조화가 합리화되고 고도화돼서 네. 8시간 제조업처럼 풀로 일했을 때 8개의 제품이 나오는 업무도 있지만 예. 사실은 서비스업이나 대부분의 사무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일하더라도 8시간 효율성을 측정할 수 이렇게 일을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업종과 직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산업하고 직종에 따라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얘기하는 생산성이나 이런 감소액을 얘기할 때는 일괄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문화관광부 산하의 문화관광연구원 최근에 이제 재계에 맞대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일일 휴가라든가 1.5일 휴가가 증가할 경우에는 서비스업에서는 민간 소비나 관광 지출이 증가돼서 재계가 얘기하는 32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4조 정도의 사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고용 유발 효과도 뭐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있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상쇄되는 양쪽의 비용이 상쇄되는 걸로 보면 사회적으로 재계가 지출해야 될 비용도 사실은 몇 조 안 됩니다. 그래요. 제가 어느 그 사적인 자리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직원이 가져가는 그 평균 연봉 이 평균 연봉의 한 10배가 돼야 그게 노동 생산성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무슨 계산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본인이 이제 10배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기업이 개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은 월정액 주는 급여 이외에 퇴직금 적립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여타의 문제가 이제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쪽 노동계나 학계에서 보더라도 기업이 1인당 추가해야 될 비용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40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업이 한 사람 고용이나 혹은 일일 대체 인력을 다른 사람 고용했을 때 적어도 한 50% 정도는 추가 발생이 비용한다고 저희가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배 뭐 이런 것들은 좀 과대 좀 해석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냥 사장님 말씀인 거죠, 그거는. 예. 자, 그러면 이 재계가 주장하는 노동 생산성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도대체 무슨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주장하는 것조차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재계가 지금 생산성 얘기할 때 총액으로 32조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3.31 정도 대체율을 도입했을 때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산업업종 간이나 이렇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건 재계 얘기를 떠나서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객관화해서 그러니까 그 지표화하는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업종별로라든지 직종별로라든지. 지금 현재는 지금 통계청에서 1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얘기를 합니다. 단위당에서 노동 생산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혹은 분기별로 통계청에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계산 방법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그 지표를 통해서 만약에 대체율제가 도입됐을 때 그 효과는 검증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저희가 2004년 5년에 주 5일제 도입될 때 재계가 동일한 원리로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 40시간 도입할 때. 그래서 그런데 지난 4,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생산성이나 노동 생산성이 저하됐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라는 보고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체율이나 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재계가 의도적으로 순기능을 감추고 있다. 부정적인 기능만 확대하고 좀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기능이라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유발 효과 외에 또 어떤 순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소비나 관광을 차치하더라도 노동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자기 개발이나 여가들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국민 여가 활동 자료 2010년 걸 보면 자기 개발이 한 15% 증가하고 가족과 함께는 증가하는 시간도 절반 이상 활용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그 대체휴일제 통해서 하루 이틀의 쉼으로 인해서 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산업 안전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대 재율이라고 해서 10만 명당 몇 명이 죽냐. 네. 현재로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OECD 보고한 게 우리가 한 19명 정도 되거든요. 예. 프랑스가 한 3.4명 정도 되는데 이런 과로사 문제도 사실은 와. 간접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거의 한 6배가 넘네요, 우리나라가. 예. 그렇죠. 과로사. 특히 중년 넘어가면 갑자기 돌연사가 이제 이게 또 과로에서 기초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짚을 부분이 이 대체휴일제는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박근혜 후보는 당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인수위에서 이거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인수위에서 받고 올 초에 국정과제 140개 중에 대체휴일 제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계는 정권 출범기에는 청와대의 눈치를 참 많이 살핀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통념인데 예.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이거를 지금 채택을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이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대체휴일제가 처음 논의된 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논의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2번 정도 제기가 됐다가 제기의 반대로 방치된 건데 예. 지금 현재 이제 대체휴일제 자체만으로 지금 재개가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라가 있는 주제들을 보면 민감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네.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 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나 여타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8+6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이제 재계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정 초기에 국민 편의적으로 재계를 고려하지 않는 법안들이 하나둘씩 다 밀려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년과 다르게 지금 정권 초기에도 불구하고 강한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반 삿바 싸움을 아주 세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서로 지금 재계가 상당히 초기부터 간을 많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정년 연장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뭐 제목이 이런 게 있더군요. 아버지와 아들이 직장 놓고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지금 뭐 제목에 이제 기사 제목에 달릴 정도예요. 네, 세대 간 갈등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점이죠. 자, 이 정년 연장 문제를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프레임과 언어는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재계나 경영계에서 꾸준히 보냈던 저는 시그널 신호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선진 유럽에서도 정년 연장 문제가 도입될 때 같은 고민은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폭 줄어드냐.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것도 산업 간에 좀 다른데.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인데. 정년 연장 전과 후에 청년층의 순채용 인원의 변화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서비스,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닌 이런 영역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조금 줄어드는 걸로 고용노동부에서 좀 발표했고요. 다만 제조업에서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청년층의 그러니까 29살 미만 청년층의 일자리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하면 편차가 조금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이 취업률을 못하게 막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인원 자체가. 그 공공기관이나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셨어요. 예. 조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노동부의 집계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비제조업, 그러니까 전체 서비스에서 보면은 약 한 4만 개 일자리 정도. 4만 개? 예. 그리고 공공 부분은 한 2천 개 정도. 도합 4만 2천이 되네요? 그 정도 되지만 제조업에서는 또 역으로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뭐 그 합산을 하면 한 10,000개 정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정년 연장이 고스란히 모든 사업체가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됐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뭐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으로 뭐 항상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계를 인정한다면 예.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예. 지금의 구조적인 청년 실업 뭐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일어나는 문제가 예. 정년 연장하고 상관없이도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논의가 됐었거든요. 맞죠. 예. 예. 오히려 그 법에 네. 청년 할당제나 내년에 한시적으로 1년만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 오히려 민간 기업이나 공공 부분에서 청년 할당제를 보편적으로 하고 지금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사내 유보율이 10대 그룹만 보더라도 지난 2년 사이에 금액 자체로 보면 이 1.5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계속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 뭐 주주나 혹은 투자 혹은 노동자들한테 되돌려주지 않고 네. 자기네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예. 충분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네. 정년 연장도 조금 좋은 의미에서 좀 하면서 예. 청년 실업도 보완적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서비스 부문하고 제조업 부문을 나눠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게 뭐 생산직, 사무직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 업종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업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직 이 직종이나 직무로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통계를 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는 없고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근데 제조업에서 오히려 그 일자리가 2만 내지 3만 개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우리 사회를 이제 9988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99%가 이제 중소 영세 기업에서 맞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 제조업 그 정년 연장이 처음 도입되는 해는 2016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2017년부터 민간에도 이제 300인 이상 사업체 하는데 초기 1, 2년 차 그러니까 정년이 연장되는 2년까지는 99%의 사업장에서 전혀 영향이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도 제조업에서 일부 정년 연장을 하거나 정년이 안정화되어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10대 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명시적으로 기업 평균을 취업 규칙에 정한 게 정년 57세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현황이 지금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10대 기업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상 이 정년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되게 적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 같은데 정년을 60세가 아니라 70세로 그 연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정년까지 버티는 게 너무나 힘든 사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10년 이상 근무를 한다는 거를 장기 근속자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OECD 선진국에 이제 매년 비교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42.7%나 돼요. 그 비율이. 그런데 우리는 1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평균 근속 연수 한 10년하고 비슷하게 우리 사회 전체 지금도 10년 정도 다니는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되니까.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쥐어짜서 그러는 건가요, 회사가? 일단은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 정도 되니까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은 일단 2년 미만의 비정규직이고. 그렇죠. 나머지 800만을 가지고 볼 때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중소기업도 많지만 대기업인다 하더라도 15년 차 정도, 10년 차 정도 되면 권고사직, 명예퇴직, 구조조정 다양한 이름으로 인해서 기업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년 연장의 효과도 그렇게 이 대기업이 우려할 만큼 크진 않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비용 추가 부담, 뭐 이런 문제들이 고려가 된다면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처럼 정년 연장 기간에 한해서 조심스럽게 해서 저는 뭐 임금 피크제 정도에 좀 충분히 고려 도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년 연장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임금 피크제 또 받자. 이게 이제 그 성립 가능한 딜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년이 58세인데 60세로 2년을 연장할 경우에 그 2년에 한해서는 저는 뭐 임금 피크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연장되는 기간만큼만 그 한해서만. 그리고 그 58세 미만 이하의 연령에서도 산업과 업종에 따라서 뭐
이 논의는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네. 그걸 법으로 명시하거나 규정하는 순간 기업들은 이걸 대폭 낮춰서 56세, 7세부터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처럼 뭐 50세, 뭐 50세 초기부터 이제 임금 피크를 하자고 도입한다 그러면 지금도 퇴직 후에 연금의 소득 안정의 문제가 우리는 사회복지 안전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퇴직 후 연금하고 또 연동이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사실은 정년 연장 문제는 고령화 문제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 지금 향후 20년 후에 연금 그렇죠. 예, 이걸 늦추기 위해서 유럽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령화 문제와 연동돼서 개별 노동자하고는 상관없이 국민연금 소진을 조기에 연금을 줘야 되는 이 수령자를 줄이거나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건 사회적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요. 또 재계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자, 자꾸 정규직 얘기를 하고 정년 얘기를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그런 경우는 일본밖에 없었다. 근데 일본도 지금 이제 그게 많이 완화된 상황이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근무 형태가 일본에서 넘어온 곳이지 유럽이나 미국 보면 그런 경우 거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제계는 뭐 그쪽에 통계를 얘기할 때 자기네들 편한 것만 되니까요. 대체율제 얘기할 때는 뭐 영국, 뭐 유럽, 우리나라도 적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재계가 얘기하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뭐 주요 선진국이요. 한 4-5개 정도 제가 대표로 얘기를 들면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는 거고 주요 선진국 나라들은 이 초고령화 사회를 연금 문제하고 연동돼서 지금 대부분 나라들이 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상태고요. 여기에 연동돼서 연금 지급 시기도 프랑스만 제외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다 대부분 일본만 65세고 다 67세로 한 2-3년 연장을 했습니다. 지급 개시 시점을? 그래서 정년 연장과 동시에 이게 매칭형 제도거든요. 사실 분리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도 아마 지금은 이제 정년 연장만 초점이 모아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서는 이제 연금 지급 시기도 이제 자동스럽게 연장될 수 있는 문제여서 이게 또 이게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이 65세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는 60세로 돼 있습니다. 60세로 되어 있나요? 예. 근데 이거를 정년 연장해 주니까 65세는 이렇게 늦추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본이 지금 63세에서 65세로 올렸고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도 다 65세에서 67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정년 60세 되면 연금 지급 시기도 아마 62세 내지 3세 이렇게 조정이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국민 입장에서 주판으로 좀 튕겨봐야 되는데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 극소수 아닙니까? 그런데 연금 지급 개시 시점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정부 연금 가입 전원이 될 텐데 그러면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정년 연장을 60세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55세로 낮춰야 된다. 그리고 연금 지급 시기도 65세로 좀 55세로 좀 낮춰서 55세까지 일하면 되지 뭐 늙어서까지 흰머리 들고 저는 일하는 사회가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요즘 50대도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일찍 또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래서 하여튼 뭐 우쩍하는 얘기지만 너무 우리가 이 할아버지 돼서도 일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인 것 같기는 하고요.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정년 연장 문제가 이제 연금을 지급 시기를 늦추지 않으면 연금 수령 금액을 갖다가 한 15% 정도 혹은 10% 정도 조정해야 된다라는 게 사회복지 정책 담당 연구자들의 학계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연금 액수를 줄일 거냐, 지급 시기를 조금 더 늦출 거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방법론 쪽으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금액 자체를 조정한다는 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저항이 심하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급 시기만 조금 늦추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정년 연장 혜택만 보고 그 전에 정년 연장 전에 직장을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4-5년 정도의 실제 연장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에 이제 벌어지는 격차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령 빈곤자 문제, 네. 사회복지 설계 문제가 사실은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예. 빈곤의 문제하고 연동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늦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그 다른 차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충분히 이 문제는. 네, 그런데 지금 후자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전자인 정년 연장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즉 그렇죠. 노동부의 논의 틀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6월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하반기부터 보건복지 영역에서 이제 연금 지급 시기 개령이 정년 연장을 위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 알아듣기 쉽게 따로따로 시간차를 두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그러면 아마 더 법안 통과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정년 연장 예.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재윤경의 함께 살자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그 주인공인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투자?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창업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장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게 결국 부동산이었죠. 네. 그렇죠. 부동산도 네. 있구나.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전에는 적금을 많이 활용을 했다면 예, 저금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펀드도 유행을 했고. 맞아요. 저가 사회 갓 나왔을 때는 재형저축이라는 게 좀 있어요. 이번에 부활이 되긴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상품이 재형저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그렇죠. 네. 그때 이자 되게 높았는데. 네. 뭐 그런 건 투자가 아니죠, 그냥 적금이고. 그렇죠. 네. 예. 자, 근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펀드든, 근데 그게 어떤 데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가 사실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수익이 발생하면 오히려 좀 광기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만족하고 그때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과연 저지른다. 네. 예, 그렇죠.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죠.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른바 개미들 네. 주식시장에 치면 항상 깡통 찬다라는 개미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부동산도 그렇습니까? 지금 하우스푸어들이 사실은 다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한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에 이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였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혼수고 보고 다 필요 없고 다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사자. 그게 남는 거다. 이제 결혼할 때.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몇 년도 얘기예요? 그게 2007년도에 상담을 찾아왔고요. 집을 산 거는 2004년도에 샀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그러면 집값 폭등할 바로 직전에 산 거잖아요. 네네네. 좀 짭짤했을 거예요. 찾아왔을 때 상태가 어땠냐면요. 그렇게 무리를 해서 절반은 빚을 끼고 절반은 현금을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40평대 아파트 산 거예요. 사실 지금은 중대형이 되게 골치 아프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중대형이 사실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였죠. 근데 2006년 7년에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찾아왔을 때 4억이 올랐어요. 4억이? 네, 오른 상태에서 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부는 이제 강북 지역에 집을 샀는데 저쪽 노원구 이런 쪽에 집을 샀는데 버블 세븐 지역은 아니었구나. 네, 처음에 샀을 때만 해도 3년 동안 집값이 잘 안 올랐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사실 2007년도 초반에 2006년 말부터 갑자기 그 지역까지도 폭등을 하면서 그 3년 동안 오르지 않던 것에 대한 완전한 보상으로 4억이 불쑥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 찾아왔더라고요. 왜 왔을 것 같으세요, 상담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른바 잘 나갈 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왜 상담으로 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생각에는 처음에는 상식
계획적이라면 이제 올랐으니까 팔고 예. 그리고 이제 빚이 한 2억이 있었거든요. 빚을 사실은 갚기 위해서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출산 계획이고 뭐고 다 미루고 한 사람 소득이 고스란히 사실은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재정비하고 좀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나 보다. 4억이 올랐으면 빚 갚고도 2억이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시가가 8억 정도였는데 4억에 사서 8억이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팔고 그러면 6억을 손에 쥐잖아요. 그래서 2억을 갚고도 6억짜리로 사실은 재조정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러려고 왔느냐 그랬더니 눈이 동그라지면서 팔긴 왜 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왜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팔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맞벌이를 그만두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소득이 한 사람 소득이 좀 전에 맞벌이 이자 비용으로 다 나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맞벌이를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출산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집을 팔지도 않고 맞벌이를 그만두면 한 사람 소득이 다 이자 비용인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값이 지금 현재 8억인데 자기네 빚은 2억밖에 안 된다. 그리고 곧 사실은 집이 옆에 경전철이 생겨서 12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10억까지 갈 거라고 다 모든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다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1년 동안 써봐야 그게 이제 기대하는 수익의 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2년 뒤에는 이제 경전철이 다 완공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12억까지 오를 테니까 그동안만 버티고 조금 더 대출받아서 생활해도 남는 장사 아니냐. 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자기네가 써봐야 3천만 원 쓰는데 6천만 원을 추가로 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8억짜리니까. 담보로. 네. 그럼 6천만 원을 빌려서 2년을 버티면 추가로 더 4억이 오르는데. 그렇죠. 네. 6천만 원 빌려갖고 4억을 더 오르기만 한다면야. 그죠? 네, 그렇죠. 오르기만 한다면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지금 아마 그 집 40평대인데 팔리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2008년 초에 제가 아는 분의 40평대 아파트 이제 비슷한 지역인데 가까스로 한 4억이 좀 안 되게 팔게 도와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야, 그러면 그 동안에 이자 비용과 이런 거는 고스란히 다 그냥 본인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분을 설득을 하려고 그 비용에 대한 거를 다 이렇게 추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격이라는 게 12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8억으로 머물 수도 있고 사실은 거기서 조금 불편한 예측이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예시를 해서 그럴 경우에 이 가정에 어떤 정도 리스크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올라갈 때는 큰 리스크는 없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 것이냐 그때조차도 그때 집을 팔고 돈 벌었다는 생각을 할 텐데 집 한 채만 오른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세로 이사 갈 수 있느냐. 결국은 또 집을 사야 되지 않느냐. 혹은 40평대 사는데 30평대, 20평대로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결단을 한다면 당신은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그다음에 집값이 안 오를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때는 어쨌든 큰 돈을 손에 쥐지 못하지만 집값 빚을 갚고 평수를 줄여야 된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값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악소리 나는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게 리스크가 컸습니다. 금융 비용 다 고스란히 끌어안게 되고 이런 예측을 쭉 해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라. 근데 투자에 대한 판단은 최악은 제거하고 리스크라는 거를 최악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다. 근데 지금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건 너무 최악이다. 그래서 당신 지금 집을 팔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좀 약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갔죠.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분석을 해줬는데
그때 이런 상담의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네. 분위기가 그랬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세 상승기였고 예. 사실은 그때 팔아서 예.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그렇죠. 예, 결국은 그렇거든요. 그때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분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알짜배기로 남긴 거죠. 남겼겠죠. 지금의 하우스폰은 사실 다 끝물 탄 사람들 아닙니까? 끝물이 아니고요. 사실은 2004년 3년에 사서 시작해서 2007년에 일단은 그 장부상의 차익은 실현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계속 갖고 있던.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국은 그 행동경제학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5짜리 와인을 샀는데 그게 $20가 된 거예요. 그 와인이? 예, 와인을 보관하고 있었더니 와인도 그렇게 가격 그 가끔 예를 하나 드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이 $20에 그 와인을 팔아서 $15를 챙길 것이냐, 아니면은 친구가 놀러 왔을 때 그 와인을 $20만큼 $15만큼 자기가 돈 벌었다 하면서 기분 좋아서 따먹을 것이냐. 어려운 문제네. 네, 대개의 경우 후자라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요? 네.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야 사실은 그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나라면 좀 팔아서 차익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상황이 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 자산을 쥐고 있으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요. 팔면 손해 본다고 생각한답니다. 특히 대세 상승기에는 특히 그러겠죠. 그렇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팔면은 적정한 가격에 파는 건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그 가게도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시장에 그런 말이 있죠. 어깨일 때 팔아라. 머리까지 올라가기 전에. 뭐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안 된다면서요. 안 된다는 거죠. 더 오를 텐데 내가 왜 파냐.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결국 팔지 않고 쥐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보유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보유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자산에 투자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요.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행동경제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매매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사실은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전문가 그룹을 그 간접적으로 사실은 자신의 자산 운용을 맡겼을 경우에 사실 그리고 그 자산 운용을 하는 전문가 그룹에게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양도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팔아서 재미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속이 쓰려서 못 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은 또 이 경우는 2003년인가 4년에 이분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때 술자리에서 그냥 아는 분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전세를 구하러 갔는데 부동산 에서 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을 사버려라. 앞으로 대세 상승기다. 그래서 자기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평수도 자기는 20평형대 전세를 보러 갔는데 중대형이 대세니까 30평형대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출 받아서? 네. 대출을 좀 끼고. 근데 전세로 들어갈 때는 혹은 20평형대를 살 때는 빚을 안 껴도 되는데 30평형대를 끼면은 그 빚을 껴야 돼요. 근데 이분 싱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쭉 따져줬죠. 싱글이고 결혼할 때 이것도 따져보고 그리고 유지할 때 예를 들면 관리 비용도 그렇고 이거 다 비용이다. 비용 차감하고 정말 손해질 수 있는 돈을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술자리에서 대강 해줬어요. 대략 해주고 나서 나 같으면 20평대 그냥 사든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겠다. 왜냐 결혼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을 30평대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으로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제 입장에서 다행인데 안 샀으면 저를 두고두고 원망하고 살지 않았겠느냐. 그때 집값 막 오를 때라? 네. 그래서 그분도 그때 이제 30평대 집을 사서 집값이 확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파주 쪽에 집을 사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뛰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을 그분은 팔았습니다. 잘 팔았네. 팔았는데 이제 손에 돈을 쥐었죠. 그분이 봤을 때 이 돈벌이가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거죠. 쉬워 보이고 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날려먹죠. 그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한 5년 있다가 찾아왔어요. 그때 그 집을 사서 바로 팔고
돈을 딱 손에 쥐니까 그 자기가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 뒤로 이제 더 투자를 해서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는 집이 세 채였어요. 와. 네. 그 뒤는 뭐 그 결말은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반대인데 네. 김대중 정권 말기에 전세 대란이 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기억하세요? 네. 그때 제가 이 서울의 월세 아파트를 알아보러 돌아다녔는데 그 20평짜리 시민 아파트 월세가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라. 네. 월세가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얼마냐니까 지금 9천이나 9,500만 원이면 산대요. 21평짜리를.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고 개발 호재 쫙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웃었죠. 아니 그건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된 건데. 그렇죠. 네. 내가 그걸 왜 사냐. 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월세로 들어갔거든요. 네. 석 달 뒤에 그게 2억 1,000만 원 됐어요. 매매가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네네. 어? 그러니까 그것도 속이 쓰리고요. 그것도 속이 쓰린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광기의 시대에는 가격 변동이 아주 심할 때는요.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속이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나는 합리적이다 비교적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 집값은 너무 오를 만큼 올랐고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이미 다 반영됐다. 더 이상 추가로 오른다는 거는 이거는 나라가 미친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세를 선택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게 집값이 2배, 3배 계속 뛰더라. 이럴 경우에 엄청난 허탈함과 박탈감을 느끼겠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때 집을 샀더라면, 샀더라면. 문제는 언제 빠지는지가. 네, 아니요, 그거죠. 샀더라면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그런 분들의 경우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집을 세입자를 선택하지 않고 샀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 뛰어버리면 사람이 이성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네.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자로 들어가서 억울한 것과 그리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대박이 나서 거기서 생기는 이 심리적인 이 착각, 돈의 착각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하우스푸어들 중에 상당수는요. 애초에 집을 사느라 빚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소비를 늘리면서 실제로 집값이 늘어나는 만큼 담보대출을 늘린 경우도 적지 내가 않습니다. 재산 규모가 이렇게 됐으니까 라고 이제 그건 가상인데 장부상의 그걸 뿐인데 지출을 늘린 거죠. 그렇죠.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차세로 뽑고. 그리고 또 뭐냐면 투자를 확대한 거죠. 아까 그와 같은 게 이제 심적 계좌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박으로 번 돈 도박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 장부상에 그거는 구현되지 않은 수익일 뿐인데. 근데 이제 투자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해서 사실은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보다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계속 끼고 뭐냐면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또 그 이자 비용 상쇄한다고 월세 갖고 이자 비용 상쇄한다고 또 뭐 예를 들면 다가구에 투자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방송에서 어떤 분 사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케이스 분석을 해달라.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고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뭐냐면 부동산이 4채예요. 본인은 어디서 사느냐? 처갓집에 살아요.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단 한 채에도 거주를 못합니다. 아, 그렇죠. 왜 계속 그걸 담보 잡혀서 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게 다 사실은 그 임대 비용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투자 기간이 한 7년 정도 됐는데 7년 정도 만약에 성실하게 저축을 했더라면 하는 돈도 다 까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빚이 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투자로 시작됐다가 수익률이 너무 이렇게 급변동할 때 투기자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실 간단합니다. 장래 수익에 대해서 과대 추정하는 걸 투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투자라고 하면 사실은 장래 수익에 대해서도 예측하지만 혹은 하락할 경우도 같이 비슷한 무게 중심을 갖고 예측을 하고 제가 신혼부부한테 상담해줬던 것처럼 보니까 떨어졌을 때는 최악의 리스크인데 올랐을 때는 한 2억 벌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최악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최악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2억보다 사실은 인생을 걸 거냐.
그렇죠. 네, 하락했을 때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락했을 때를 전혀 가정하지 않더라. 그러면 투자는 이 기대 수익이나 이런 걸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가는 거가 투자입니까? 아니요. 투자는 기대 수익 높게 잡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할 경우도 그만큼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전제를 해야 된다. 전제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대 수익을 뭐 아까 그 8억짜리인데 12억까지 오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기대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이거죠. 기대 하락. 근데 중요한 건 떨어졌을 때. 그게 뭐 예를 들면 보수적으로 한 2억이라도 떨어졌을 때. 나는 4억 올랐지만 오른 거에 50%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하면서 떨어졌을 때 따져봐야죠. 저는 보수적으로 하락치를 예측해 줬는데도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제 경우로 한번 상담을 할게요. 네네. 그 2010년 말부터 전세 대란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직격탄을 맞은 게 전대. 네. 그 전인 2008년 말에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네. 그래서 신규 입주 아파트니까 물량은 넘쳐나고 하니까 엄청 쌌어요. 전세가.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싸게 전세에 들어갔죠. 근데 만기가 됐어요. 네. 만기가 됐는데 전세 대란이 벌어진 거예요. 네. 집주인이 뭐라냐면 1억 3천을 올려달래요. 보증금을. 그래서 제가 욕을 했어요. 네. 내가 1억 3천이 어딨냐. 네. 이 XX야. 네. 그 돈 올려줄 거면 내가 그 대출 받아서 내가 산다. 네. 열받았어요. 그래서 네. 또 마침 그때 이제 저희 집 애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더 이상 이사를 못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속칭 말뚝 박아야 되는. 네. 그래서 샀어요. 네. 망했어요. 네. 자, 이러면 이거는 네. 뭡니까? 이 케이스는? 그 케이스는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 그 주택 소유자 중에도 또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케이스는 사실 투자도 투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 아니 주거 불안이 야기한 그 재정적 선택의 오류죠. 오류는 오류인가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좀 따져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망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 월세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자를 부담하고 계시고 이제 자금 계획을 따져봤을 때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나 갚을 수 있고 이 집에서 주거 안정이라는 거를 애초에 사실 목표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먹었던 마음과 달리 그래도 이렇게 마음속 저변에는 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심이. 네.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떨어지면 좀 속이 쓰리죠. 네네. 사실. 네. 저도 인간인지라. 네.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그건 안 봐요. 왜냐하면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 거라 이제 더 이상 이사 못 가고 여기서 애들 저기 이제 그 클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딱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쳐다를 안 봐요 저는. 만약에요. 그럴 경우에는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익일까요? 떨어지는 게 이익일까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사실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계속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제가 뭐 사고 팔고 할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경기 변동 때문에. 이자 부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집값이 올라가면요. 세금이 늘죠.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팔아서 상승한 만큼 차익 실현해서 주머니에 그 돈을 챙길 건 아니에요. 계속 그 집은 그냥 그 가치라는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주거를 장기간 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 그냥 심리적인 위로만 줄 뿐이지. 그렇죠. 숫자상에 어떤 이익을 주느냐. 사실 오히려 일정 정도는 비용 부담이 좀 는다. 오히려? 그렇죠. 갑자기 위안이 좀 되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근데 그러면 그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장기 거주를 바랬지만 사실은 이렇게 뭔가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집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값이 계속 떨어질 때는 거래가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리스크는 있다. 저는 아직 그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이네. 그럴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거를 너무 속쓰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원금도 조금씩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집 얘기니까 그런데요. 펀드로 그냥 간단한 그것도 적립식으로 옮겨와서 그 어떤 분이요. 이제 30만 원씩 그 이제 적금을 하던 걸 펀드로 갈아탄 거예요. 펀드로 갈아타서 이제 쭉 1년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수익률이 진짜 50%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보다 이제 한 180만 원이 그 꽁돈이 생긴 거죠. 근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은행원한테 가서
당신 덕분이다. 이게 좀 평상시 거래하던 은행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줬는데 그 은행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 친구분 있잖아요. 그때 그거 300만 원씩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상품인데 1년 전에 그 A씨한테는 30만 원을 가입을 권유했고 B한테는 300만 원을 권유했어요. B는 얼마 벌었습니까? 와, 거기다 공이 하나 더 붙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80만 원을 벌었다고 기분 되게 좋아했던 A씨가 순간 기분이 어떻게 됐겠느냐. 갑자기 배가 아팠겠죠. 네. 그래서 이성을 딱 상실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금액을 낮춘 거고요. 네. 어떤 분이 실제로 이제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2,500이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네. 딱 갔더니 그 김 사장님은 그때 2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 사장 친구인 김 사장이 2억을 벌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열이 받았는데 그냥 이랬대요. 뭐 김 사장이야 돈이 많으니까 난 돈도 없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투자를 권유하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 사장님 집 있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담보 잡혀서 그렇죠. 투자해라.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아까 그 신혼부부랑 비슷한 거예요. 일종의 레버리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금리 뭐 이자 담보대출 이자 뭐 사실 4% 5%인데 이거 대출 받아갖고 펀드 투자하면은 50% 수익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끌어내서 투자를 하려다가 그때 마침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네. 네. 천만다행이네. 예. 그래서 진짜 새옹지만에 새옹지. 네, 친구 김 사장은 사실은 이제 투자를 더 늘렸는데 예, 그게 반토막이 났죠. 그렇죠. 네. 오, 전화위복이란 말이 네, 이럴 때 네.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나한테 닥친 일이 그 불행의 끝이 아니다. 그렇죠. 행운의 시작일 수도 맞아요, 있다.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끝을 알고 하면야 그 세상에 망하는 사람이 누가 네, 있겠어요. 네. 문제는 끝을 아무도 모른다라는데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의 투자 실패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 대부분 흥분한다. 그렇죠. 수익률이 상승할 때 흥분해서 사실 뒤늦게 막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한번 차익 실현했는데 또 투자를 늘리거나 그래서 사실 블랙홀처럼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이제 가둔다는 거죠. 네. 차익 실현을 했던 사람 혹은 옆에서 실현하는 걸 보면서 열받은 사람 혹은 나는 절대로 저렇게 꽁돈 안 벌 거야 했지만 뒤늦게 막 그 배신감을 느낀 사람 온갖 감정들이 그 투자라는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서요. 그게 이제 오히려 수요를 늘리죠. 네. 투자 수요를 늘렸으니까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자산 시장 폭발하는 거죠.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그게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가격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사람들이 이성을 상실해서 너도 나도 그 비이성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다 사겠다고 몰려들면은 결국 뭐냐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참 문제가 돈 앞에서 이성을 발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정책이나 시그널 그다음에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왜 인문학적 교육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거는 시스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들한테만 네가 정신 차리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투기나 투자냐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계선이 모호하고 그렇죠. 결국은 투기로 흐른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또 뭐냐면 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투기했으니까 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시스템 오류, 정부 정책 시스템 오류 속에서 피해자가 된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대중은 언제든지 집단적으로 광기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광기를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렇죠. 안 했다. 근데 지금의 정부도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달콤한 시장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 광기를 자극하는 맞아요. 그 빚내서 투자해라 세금 깎아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투자든 투기든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는 큰일 나요. 네네. 맞죠? 그리고 제가 주식을 안 해요. 아까 끝을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끝에 부분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언제 파는 줄 아세요? 다 그 뒷북치면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올라갈 때 막 이성을 상실해서 사는 걸 투기라 그런다면 언제 파는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결국은 떨어질 때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 봐 하는 공포심에 내몰렸을 때 맞아요. 투매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묻지마 판다. 네. 네.
저는 돈도 없지만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게 저는 장기를 두면 이긴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 공격만 해요. 네. 장기를 두면. 공격 장군하다가 마지막에 외통수로 가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어를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알아요. 네. 내가 주식 투자할 때가는 거들난다. 네. 그러니까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건데 네. 성격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뭐 성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감정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그거를 이제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뭐 이런 광기의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뭐 튤립 한 뿌리에도 있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냥 있지도 않은 회사의 그 이제 증서 하나에도 매달려서 그랬던 역사들이 꽤 쭉 있는데요. 부동산은 주기적으로 사실 이런 광기하고 같이 따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08년 뭐 미국발 그 서프라임 사태도 알고 보면 부동산 투기 열기가 만들어낸. 그거죠. 예. 그거죠. 네. 그렇죠. 참 이 그 한국의 현대사는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졸부라는 사람들도 다 결국 원천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소수만이 돈 벌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수가 돈을 벌 때 그 번 돈의 동력은 결국은 다수 보통 사람들의 비이성적 광기로 인해서 돈을 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이죠. 그래서 저희 이탈남도 내일 과감하게 메이데이에 합류하는 차원에서 하루 점을 찍고 가기로 했습니다. 내쳐 달려온 피로증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